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침묵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은이는 코르넬리아 토프이고 옮긴이는 장혜경님입니다. 그리고 펴낸 곳은 서교 책방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코르넬리아 토프는 경제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독일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입니다. 현재 자신이 설립한 성공 커뮤니케이션 훈련 연구소 메타토크의 대표입니다. 정치 경제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연구, 음성학, 사회학을 공부하였고 트레이닝 연구소를 설립하여 30년 넘게 독일의 유수한 기업에서 전문 코치, 트레이너,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기 쉽고 전곡을 찌르는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습관 덕분에 그녀의 세미나와 코칭, 강연은 국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가 쓴 여러 권의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스몰토크, 똑똑한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화에서 침묵이 효과적인 이유. 대화에서 침묵이 효과적인 이유는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꼽자면 다음과 같다.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한다. 의외의 것은 대체로 잘 통한다. 그리고 요즘처럼 말 많은 세상에서 침묵이란 소통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의외의 것 중 하나다. 상사와 매일 언쟁을 한 직원이 있다고 해보자. 500번째 싸우는 날 상사는 부하 직원이 앞선 499번처럼 자신의 말에 토를 달며 반박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상대가 통말을 안 한다. 상사는 당황한다. 그리고 불안해진다. 불안하면 브레이크를 밟기 마련이다. 그렇게 침묵은 갈등 상황에 바람을 빼는 역할을 한다. 싸움을 기대한 사람에게 상대의 침묵만큼 놀랄 일이 어디 있겠는가? 침묵은 생각을 자극한다.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아빠를 본 적이 있다. 아이는 5m 앞에서도 골대에 골을 못 넣는 수준이었다. 축구깨나 할 것처럼 보이는 아빠는 아들을 가르치느라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상체 숙이고 다리를 더 빨리 움직이고 양팔로 균형 잡고 힘껏 찬다. 아니, 너무 약해. 아이는 연방 공을 찼지만 계속 빗나갔다. 가망이 없어 보였다. 아빠는 당장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것처럼 얼굴이 벌개졌다. 다행히 그의 목숨을 구한 건 그의 지성이 아니라 급격히 저하된 체력이었다. 지친 아빠는 말수가 줄더니 나중에는 거의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의 실력이 점점 좋아졌다. 심지어 스스로도 놀란 듯, 내가 어떻게 넣은 거지? 라며 의아해했다.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아빠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했는데? 라고만 물었다. 아이는 공을 찰 때 상체를 숙이려 했다고 대답했다. 아빠는 말없이 양쪽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날 그 아빠는 모든 아빠와 엄마, 모든 남자와 여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배운 셈이다. 침묵은 상대의 지성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이해심, 관심, 참여까지도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많지 않다.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열심히 떠든다. 그리고 결국 실망한다. 제 아무리 좋은 말로 떠들어봐도 외부에서 온 동기는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지속력도 약하다. 내부에서 오는 동기가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침묵은 최고의 코칭이다. 침묵은 코칭의 기본 원칙이며 가장 효과가 뛰어나고 빠른 변화 유도 방법이다. 한 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예전에는 부하 직원이 잘못을 하면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변명하는 대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맹세할 때까지 계속 훈계를 늘어놓았지요. 그런데 한 번은 방법을 바꾸어 역지사지의 방법을 써봤습니다. 부하 직원을 불러 제 의자에 앉히고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팀장이고 내가 자네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나에게 뭐라고 하겠나 하고 물었지요. 상사가 훈계를 그치고 입을 다문 것도 모자라 자기 자리를 내주고 자신을 야단쳐달라니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주문이었을 것이다. 결과는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여러 방법을 제안했다. 자문과 코칭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자문은 상대에게 선의의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 최악의 적은 선이다. 라는 말이 있다. 코칭은 이 사실을 깨달아 조언을 줄이는 대신 상대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 침묵은 최고의 협상을 이끌어낸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고 간단명료하게 말한다. 단어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싣는다. 수다쟁이들보다 2배는 더 자주, 더 길게 침묵한다. 그리고 2배는 더 성공한다. 협상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할 말이 적은 겁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상대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포커판과 같습니다. 자꾸 떠들다 보면 자기 패만 들키게 되지요. 로마의 시인 보에티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침묵했더라면 철학자로 남았을 텐데 철학자들은 생각 없이 떠들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철학자가 거의 멸종했다. 최근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입 밖으로 내기 전에 할 말을 곰곰이 고민하는 사람 말이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떠들고 본다.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왜 이 지점에서 말을 중단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 문제는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같은 간단한 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오는 대로 내뱉고 돌아서서 후회한다. 아마도 대부분이 생각과 말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물론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남편과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빵에 잼을 바를 수 있다. 하지만 그때조차 입을 다문다면 훨씬 빨리 더 골고루 잼을 바를 수 있을 것이다. 침묵은 동기를 부여한다. 용기를 주거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싶을 때 보통은 말을 건넨다. 응원과 채찍질, 협박과 설득을 동기부여와 동요로 생각하면서 말이다. 내가 아는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말이 적다. 심지어 그들은 말을 하는 시간보다 입을 다무는 시간이 더 길다. 한 펌프 회사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직원들에게 신제품이 아시아 제품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생산원가를 20% 절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생산팀이 2시간 정도 창의적 사고 운운하는 연설을 하고 마지막에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를 복창하는 따분한 아침 조회 장면을 상상했다. 그런데 의외였다. 팀장은 단 2분 만에 훈시를 끝냈다. 작업장으로 들어가니 연단 앞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연단 위에는 천을 뒤집어 씌운 물건이 2개 있었다. 팀장이 첫 번째 천을 벗겼다. 아시아제 펌프에 엄청나게 큰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280유로, 다음으로 천을 벗기자 자사 펌프가 나타났다. 350유로. 직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딱 벌렸다. 팀장은 딱 한마디만 했다.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가격표를 바꿉시다. 훈시 끝. 하지만 직원들은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1시간 동안 연단 주위에 모여 서서 어떻게 해야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만약 생산팀장이 2시간 동안 훈시를 했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직원은 훈시가 끝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옮겼을 것이다. 현명하게 말을 선택하면 적은 말로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말이 많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게을러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다. 윈스턴 처칠은 여느 정치인들처럼 몇 시간 동안 연설을 해대지 않았다. 피와 땀과 노력 그리고 눈물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로 시작한 그의 취임 연설은 간결했지만 전쟁을 앞둔 영국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침묵은 책임감을 일깨운다. 한 경영자가 아들 때문에 죽겠다고 하소연을 해왔다. 27살이나 먹었는데 사고만 치고 다니지 뭡니까?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식의 협박과 호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만약 아들이 또 사고를 치거든 도와주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하라고 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실제로 그가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고를 칠 때마다 화를 벌컥 내면서도 지갑부터 꺼내는 아버지 모습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외의 반응에 놀란 아들은 머뭇거리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잠시 후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제가 해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방법을 일러주었다. 그렇게 수백 번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도 소용없던 아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처럼 말 없는 설득이 더 강력한 법이다. 아마도 이때 아버지는 불쑥 튀어나오려는 말을 참느라 무진 애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 노력이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자 그는 말했다. 이런 방법을 왜 예전에는 몰랐을까요? 진작 알았으면 돈도 버리지 않았을 거고 아들놈도 훨씬 자립적으로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침묵은 학습을 돕는다. 이해가 잘 된다. 따라가기가 쉽다고 느끼는 강의를 살펴보면 그 강사들에게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한 시점에 말을 쉴 줄 아는 능력이다. 말을 잘하는 비결은 언어적인 표현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말을 잘하는 비결이다. 숙제하고 방 좀 치우고 자전거 차고에 갖다 놓고 이리 와서 설거지 좀 도와. 엄마들이 이렇게 쉼표, 마침표도 없는 잔소리를 퍼붓는 광경을 보면 연민이 든다. 아이가 아니라 엄마에게 말이다. 말을 알아듣기도 힘든데 어떻게 머리로 이해를 하겠는가? 어른들도 힘든데 하물며 아이들이 말이다. 말 잘 듣는 아이를 둔 엄마는 할 일을 알려줄 때도 침묵을 활용한다. 숙제부터 해. 그리고 잠시 입을 다물고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제대로 들었나? 질문이 있나? 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나? 이를 확인한 후에야 다음 지시로 넘어간다. 어떤 회사 팀장이 말했다. 우리 직원들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팀장이 없는 틈에 부하 직원들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 팀장님 말씀은 절반만 들어요. 어차피 한 말 또 하고 또 하시는 거니까요. 이 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안 봐도 뻔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잔잔한 물이 더 깊다. 말이 적으면 똑똑하고 교양 있고 유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친다. 실제로는 어떻건 간에 말이다. 거기에 미소까지 보태지면 20% 더 지적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귀인 이론이라 부른다. 안경을 끼면 더 지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지인 중 박사학위를 딴 여성이 제약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막상 직장 생활을 해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녀보다 학력은 낮지만 경험이 풍부한 동료 직원들이 일처리도 훨씬 빠르고 실력도 뛰어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주눅이 들어 말수가 줄었고 미팅이나 회의 시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경험이 부족한 것이 탄로날까봐 자꾸 소극적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동료들의 평가였다.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료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좋은 사람이에요. 부터 성격도 좋고 유능해요. 까지. 자신은 무능하다고 자책하는 상황인데 어째서 사람들은 그녀를 능력 있는 여성으로 평가한 것일까? 이것은 그녀가 미팅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열심히 경청하고 이 사실을 동작이나 추임새로 표현한 결과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헛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 말도 안 하는 편이 낫다는 선인들의 지혜를 따른 것이다. 입을 다물면 지적으로 보인다. 아니, 실제로도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지적이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 없이 아는 건 없지만 말을 해야 해 라는 충동을 따른다. 지적인 사람들도 그런 충동을 느끼긴 하지만 그 충동을 좇지는 않는다. 유혹을 이기고 자제할 줄 안다. 지성이 있어야만 자제할 수 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이해심이 많아 보인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의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모양이다. 그들의 법 원칙에 침묵하는 이는 동의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현대 법에서는 이것을 암묵적 동의라고 부른다. 어떤 제안에 반박이 없을 경우 동의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침묵은 계약을 성사시킨다. 물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 말 없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곧 동의의 표시가 된다. 한 실험실 팀장이 자기 팀에서 실시한 실험 내용을 알려준 적이 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대화를 나누게 했는데 유독 한 여성 피실험자가 너무 좋은 대화였다 며 상대 남성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런데 팀장이 알기로는 그 상대 남성은 평소 소통 능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궁금증에 녹화 영상을 돌려보았더니 그 남성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주로 네, 당연하죠. 정말요? 세상에 처럼 동의를 표하는 추임새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도 대화 상대였던 여성 팀원은 그를 달변가에 이해심이 풍부하고 표현이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거짓말 같은가? 그렇지 않다. 그 남자는 정말로 천재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뿐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런 방법을 통해 상대 여성의 모든 것을 알아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또 다른 힘이다. 마음속 목소리를 먼저 들어라. 스트레스가 매우 심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빨리 퇴근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말이나 휴가, 퇴직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나요? 의료보험공단에서 나누어준 스트레스 방지법을 읽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적이 있다.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퇴근 후 요가를 하러 가라. 이게 그들이 말하는 스트레스 해소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스트레스 해소란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즉시 푸는 것이다. 출근하자마자 상사가 화를 냈다면 퇴근해서 요가를 할 때까지 무려 9시간 이상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 혈관을 타고 돈다는 말이다.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필요한 때는 언제이겠는가? 저녁 8시? 아니, 상사가 화를 내는 바로 그 순간이다. 그렇다고 눈을 감고 10까지 세는 건 구식이다. 더구나 그 방법은 통하지도 않는다. 한번 시험해봐라. 대신 척추를 곧게 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계속 마음과 대화를 나눠보자. 스트레스는 마음과의 대화를 끊어버린다. 120데시벨에 미친 독백만 난무한다. 생각이 미쳐 날뛴다. 그때는 이런 생각들에 대답하면서 독백을 자제시켜야 한다. 저 따위로 말하다니 미친 거 아냐? 기가 막혀서 기분 진짜 역같네. 맞아, 진짜 화나겠다. 그런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왜 사장에게 내 감정이 휘둘리는 거야? 아니, 사장이 말하는 거 못 들었어? 너무 야비하잖아. 그래? 그럼 트럼프가 너에게 일 못한다고 야단쳤어도 지금처럼 화가 날까? 뭐? 그건 아니지. 트럼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사장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월급을 주잖아. 그럼 앞으로는 월급을 안 줄 것 같아? 설마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런데 아까 사장은 진짜 야비했잖아. 맞아, 야비했지. 내가 화내는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사장이 내 목숨을 위협했던 것도 아니잖아. 아, 그건 그렇지.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긴 했네. 물론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과 이렇게 차분히 대화를 나누기란 힘든 일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반복하다 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꽤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관심이 스트레스 상황 자체에서 대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나를 파악하고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쏠리기 때문이다. 해마다 똑같아요. 휴가 계획을 잡다가 싸우지요. 남편은 바다로 가자고 하는데 저는 산으로 가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얌전한 아내는 남편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지만 또 다른 나는 자꾸 다른 걸 해보자고 꼬드기거든요. 그런데 또 내 안에 있는 게으름뱅이는 차 막히고 피곤하니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맛있는 거나 해먹자고 우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친 걸까? 아니, 사실은 그 반대다. 미쳤다는 건 자신에게서 멀어졌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인격의 여러 부분을 무시하거나 내면의 여러 목소리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서 이런 말을 쏟아낸다. 남편을 따라 바다로 갈까 싶다가도 갑자기 바다가 너무너무 싫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봐요.
남편은 둘째치고 일단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요. 조곤조곤. 침묵으로 코칭하라. 기업에서 요청을 받고 찾아가 보면 10중 8구 이미 컨설턴트에게 자문을 받은 후다. 다시 말해 이미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들었다는 뜻이다. 컨설턴트, 직원 50명을 해고하고 원가 절감에 힘써야 합니다. 사장, 하지만 우리는 가족 기업입니다. 다들 2대, 3대째 일하는 직원들이에요. 그들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컨설턴트,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1년을 못 버틸 겁니다. 이런 자문의 대가로 컨설턴트는 상당한 액수를 챙겨갔지만 사장은 그들이 건네준 서류를 서랍에 넣고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 1년 후 실제로 기업은 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제 기업가는 코치를 불렀다. 코치, 왜 해고를 안 하셨어요? 사장, 우리 직원들 대부분 3대째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코치, 그렇군요. 해고는 안 되겠네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회사를 구할 생각이세요? 이 질문에 사장은 고민을 시작한다. 만약 컨설턴트라면 이때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것이다. 가족기업이라는 회사 특성에 맞지 않아 10중 8구 사장이 채택하지 않을 제안들을 말이다. 반면 코치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 그리고 또 기다린다. 사장과 함께 입을 다문다. 물론 훌륭한 코치인 경우에만 그렇다. 대부분의 수다쟁이 코치는 기다리는 것을 버거워한다. 그러나 만약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침묵으로부터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나온다. 100% 실행할 수 있는 아마추어의 50%짜리 해결책이 50%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100%짜리 해결책보다 낫다. 해결책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맞춰야 한다. 문제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반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 기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안타깝게도 사장은 회사를 구할 만한 비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코치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코치, 직관적으로 느끼시기에 회사의 최대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 글쎄요. 역시 직원들이 3대째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게 특징이긴 한데. 코치, 3대째 일에서 좋은 점은 뭔가요? 사장, 직원들이 진짜 가족처럼 친근하지요. 코치, 뒤집어 생각하면요. 사장, 직원들도 회사를 가족처럼 생각하겠지요. 그러니 회사를 위한 일이라면 손발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코치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마지막 말을 내뱉는 순간 사장의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랐음을 눈치챈 것이다. 사장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며 말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회사는 망할 겁니다. 그러자 직원들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모두 회사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기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한동안 연봉을 삭감했으며 또 자발적으로 영업사원이 되어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그렇게 기업은 기사회생했다. 나는 세미나에서 침묵을 통해 아이디어를 폭발시키는 방법을 전수하기도 한다. 사실은 그냥 침묵을 전파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폭발했다는 고백이 자주 나오는 것이다. 이런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다른 말로 창의력 또는 직관이라 부른다. 평가나 비판을 배제한 침묵을 통해서만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아마 샤워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그토록 떠들어대느라 바빴던 입이 잠시나마 닫히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전수한 방법이라고 해봐야 어려울 게 없다. 우선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하나 고르자.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문제를 고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충고나 이성적인 해결책은 잠시 옆으로 치우자. 이는 나중에 살펴봐도 늦지 않다. 우선은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해보자. 비난도, 충고도 멈춰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되 판단도 평가도 하지 마라. 그냥 계속 침묵하라. 무슨 생각이 떠오르건 놔둬라. 원한다면 기록을 해도 좋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평가하지 마라. 여기까지가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번 훈련에서는 우선 가까운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상대가 즉흥적인 대답을 멈추고 생각에 잠길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자. 그리고 상대가 대답을 할 때까지 입을 다물자. 그런 다음 생각해보라. 내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뭐였지? 상대를 생각에 잠기도록 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 이 훈련까지 마치면 대부분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한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평소 남편이 말없이 있으면 불안했고, 그래서 계속 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하고 나니까 정막이 어색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겁기까지 해요. 남편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게 돼서 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의 새로운 면도 발견했고요. 남녀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 어색한 침묵이 싫어 억지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않아도 될 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도달한다. 페트라는 지난 10년 동안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둘은 대화를 시작하면 5분도 못 가 반드시 언쟁을 벌였다. 두 사람 다 자기 주장만 하는 옹고집도 아닌데 유독 둘이 만나면 그랬다. 페트라는 나의 충고를 받아들여 엄마의 말에 절대 대꾸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하기로 결심했다. 질문과 침묵. 페트라, 오늘 날씨도 좋은데 왜 그렇게 두꺼운 스웨터를 입었어요? 엄마, 내가 언제부터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았냐? 받아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페트라가 다시 질문을 던진다. 페트라, 질케 언니가 저번 생신 때 사준 스웨터 아니에요? 엄마, 비꼬는 말투로 참 기억력도 좋으셔. 페트라, 캐나다에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질케 언니 보고 싶어요? 엄마, 당연하지. 뭐 그런 걸 물어봐. 페트라, 나도 언니 보고 싶은데. 언니 어떤 모습이 제일 보고 싶어요? 엄마, 머뭇거리며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웃는 모습이 제일 보고 싶지. 명랑한 아이잖니. 페트라, 나는 명랑하지 않아서 싫어요. 엄마, 뭐? 왜? 또다시 잠깐 침묵 그런 거 아냐? 넌 항상 이성적이었지. 내가 없었으면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그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겠니? 맘속으로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 눈물과 포옹의 화해 의식 같은 건 없었지만 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0년 만에 싸우지 않고 끝난 첫 대화였어요. 단 두 가지 도구, 질문과 침묵만으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성공이었다. 이것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 오브 윌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